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주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 집회와 조국 사퇴 맞불 집회 소식, 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24, 뉴스투나잇, 출발 640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조 장관을 지지하는 측과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측의 공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측 역시 맞불 집회로 맞섰습니다. 이에 9월 29일 뉴스24에서는 관련 뉴스를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청 앞 왕복 8차선 도로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들어올린 촛불로 가득 찬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조 장관 수사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개최한 7번째 촛불 집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 인파는 서초역부터 검찰청을 지나 서울 성모병원 방향 언덕 뒤편까지 왕복 8차선 대로를 빼곡히 메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석자를 20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경찰이 공식 집계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근에서는 보수단체가 주최한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 이들은 검찰 수사를 지지한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9월 29일 뉴스10에서는 이번 촛불 집회 참여 규모가 주최 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장시간 압수수색과 최근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 등이 맞물려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당초 이번 집회에 1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20배 가까이 웃도는 150만에서 200만 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인파가 모인 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배경이 됐는데 특히 검찰이 지난 23일 11시간에 걸쳐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거세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의 경고장을 보냈고 여권도 총공세에 나서면서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집회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개혁에 여론의 힘이 실리는 가운데 조 장관과 검찰 사이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9월 30일 출발 640에서는 이번 촛불 집회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권은 조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한 건 검찰 개혁이라고 했고 한국당 등 야권은 피의자인 조 장관 감싸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집회에 모인 참가자 수였는데 집회 주최 측이 15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여당이 집회 참석자 숫자까지 부풀려가며 조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교황 방한 17만 명 등 기록적 인파를 찍은 사진을 설명과 함께 제시하면서 관제 데모에 뻥튀기 병이 도졌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비호함으로써 국민 분열에 기름을 부었다며 지지 세력만 보고 가는 통치는 결국 국민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면서 갈등과 대치 상황에 초점을 맞춘 갈등 프레임이 부각된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의 경우 양쪽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규모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느냐는 분명 흥미로운 지점이고 나름 시사점도 내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숫자나 갈등 현상 등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갈등의 본질을 가려 중요한 논의 자체를 놓친 채 언론 보도가 상황만을 중계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국 장관과 관련된 보도량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들의 보도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묻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다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6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감염 경로를 둘러싼 의문이 더 커지고 있어 국내 유입과 전파 경로를 놓고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이후 지난 23일 4차 확진 농가까지 발병지는 북한과의 접경지인 경기 북부에 집중돼 있었지만 9월 넷째 주에 들어서는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라 발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섬 지역인 강화도까지 돼지열병이 번지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광화의 확진 농장 중 하나는 폐농장으로 돼지가 2마리밖에 없었고 사료나 분뇨 처리 차량 등이 드나들지 않았는데 이는 서로 드나드는 축산 차량이 감염 매개체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다른 발병 농가들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로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경로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9월 29일 뉴스10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기자가 직접 대규모 돼지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화군 현장을 가봤다고 합니다. 기자는 광화도의 한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200m 이내는 출입이 통제되고 30여 명의 방역 인원이 동원돼 살처분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방역 관계자는 200m 이상이 다 차단됐다고 말했지만 기자가 다른 길목으로 가보니 통제 안내 표지판만 있고 통제 인력은 없어 사실상 원하면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는 상황임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살처분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살처분 후 돼지 농가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살처분한 돼지를 담은 저장조의 파손 등으로 오염원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매몰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사건들은 국민들이 보통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도 이번 사건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방역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붙거나 일부인 출입 통제선이 무너지기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관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연합뉴스TV는 취재 과정에서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8일 뉴스공구에서는 뜨거워진 지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린 빙하를 애도하는 특별한 장례식이 스위스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발 2,700m 알프스 산맥의 한 자락에 검은 정장에 모자를 쓰고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 조문객들이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사망 선고를 받은 빙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온 산을 하얗게 뒤덮였던 빙하가 이제 90% 가까이 자취를 감췄다며 환경단체에선 기후변화가 결국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북극에 인접한 노르웨이 해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면서 조각조각 부서진 얼음 덩어리들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29일 출발 640에서도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보도했는데 최근 5년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곳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기상기구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 5년 동안 20% 더 높아졌고 올해는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상승했고 이전 5년보다도 0.2도 올랐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이 13.3도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큰 데다 최근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역시 세계 증가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욱 빠르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에 필요한 행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보다 비중 있게 보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달 29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400년 전 쓰인 징비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7월에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우리 정부의 맞대응 상황을 환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은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는데요. 떠올리게 하는데요. 임진왜란이 영토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이때 다시 주목받는 한 권의 책, 임진왜란의 기록과 반성을 담은 징비록입니다. 400년 전 쓰인 징비록에 담긴 교훈과 경고를 되새기는 방식으로 방송은 진행됐습니다. 일본의 도발. 이곳 지하철 역사. 부산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래구 수안동. 수안 역사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부산 최대 격전지였던 동래읍성터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부산 최대 격전지였던 동래읍성터에 지난 2005년 수안역 건설 현장에서는 임진왜란 전투의 흔적뿐만 아니라 유골이 함께 발굴돼 사람들을 경악해 했다고 합니다. 전투의 흔적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3년 동안 80개에서 100개 채의 인골이 출토됐다고 하는데요. 100개 채로 추정되는 인골이 출토됐습니다. 5살 정도 되는 아이의 두개골에서는 총알이 머리 뒤에서부터 관통된 흔적을 볼 수 있었고 20대 여성의 두개골은 얼굴 앞면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임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통되어서 나타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군이 그냥 맞붙어 싸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성별이나 연령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감히 만행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섞여 있었다. 이어서 임진왜란 개요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조 25년 4월 13일 왜구가 침범해 옵니다. 일본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요동을 침범하려고 하니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고 청했고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군사를 총동원해 침입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사들에게 조선이나 명나라가 너희 땅이라고 말하며 조선을 침략하기로 선택했다는 전쟁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노예겠다, 슈마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도 그렇게 일본의 침략에 200년간 이어지던 조선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우리 국토는 황폐화됐고 누군가는 이 치욕과 수모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간신히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징계할 징에 삼갈피. 지난 날을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는 징비록이 집필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체 철사가 돼 전란 속 임진왜란을 총지휘했던 류성룡은 전쟁 중에 겪은 성패를 반성하고 고찰해 뒷날을 대비할 목적으로 징비록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의 기록이자 제목 그대로 반란에 대한 가장 임진왜란에 관한 가장 사실적인 기록서인 징비록이 국보 132호로 지정됐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징비록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건 조선이 아닌 그런데 뒤이어 일본이었습니다. 징비록에 관심을 보인 건 정작 일본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세기 말 밀무역을 통해 징비록이 유출됐고 조선 징비록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돼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읽혔다고 하는데요. 별지엔 조선 징비록에는 조선 행정구역표와 지도가 첨부돼 그야말로 조선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해 류성룡 15대 종선인 류창일 선생은 징비록이 조선을 침략한 적의 교과서가 됐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선을 갖다가 침략하는 예, 특히 호사카 유지 교수는 조선 징비록은 지금도 일본에서 정치 외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했는데요. 읽습니다. 현 시국이 임진왜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징비록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아베 총리의 모습이 닮아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또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꿈꾸는 대등한 관계가 될 만큼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채 교수가 일본 극우나 보수 세력이 한국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에 위기의식이 있어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한국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치는 일본 보수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하나의 중장기적인 전략이다라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제작진이 찾아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부품, 장비 분야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작기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정부 김창주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계 부품인 CNC의 국산화가 일본 수출 규제와 맞물려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정부 역시 일본 수출 규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기술 자립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는 내용도 전해주었습니다.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품 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입니다. 임진왜란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듯 연구개발 분야에도 미리 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철저한 대비와 반성을 통해 기본적으로 역사는 되풀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막아야 한다. 일본 경제 보복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그 경제 보복 같은 것도 몇 달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이한 생각. 네, 모니터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홍현지 학생은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나요? 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도발이었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성장에 위기를 느낀 것이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알게 돼 흥미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피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뜨거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피의 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피의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과 또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피의 사실 공표죄가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죄로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지금 자신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모습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촛불 시위와 맞불 시위도 있었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주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또 부분적으로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장관과 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 간 통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가 피의 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피의 사실 공표는 영장에 기재 적시된 사실을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라면서 장관의 전화 여부가 피의 사실 영상에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여야 반응을 두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피의 사실 공표 이후로 장관이 검사, 감찰, 수사 외압 악용 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조국 일가위에 이 검찰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 하나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훈령을 법무부가 만든다면 장관의 수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미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피의 사실 공개 금지, 알 권리 고려 신중 추진해야라고 했고 경향신문 역시 사설에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방향 맞지만 시점 신중히 검토해야라고 하면서 검찰이 지금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훈령을 시행할 경우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조 장관의 수사 이후 논의될 문제라고 강조를 했고요. 진보 언론 역시 그 시점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의 사실 공표죄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네. 이번에 불거진 이 쟁점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이 피의 사실 공표죄란 검찰 또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로 형법 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피의 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혐의만 있을 뿐 확정적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수사, 보도로 인해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이 법이 시작이 돼서 이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죄로 기소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조 장관 가족 수사에서도 피의 사실 공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전에 고유정 씨 사건에서 체포 영상이 유출됐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경계는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언론 보도 80% 이상이 재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30일자 기사에서 조국 수사 피의 사실 공표 누구에게 죄를 묻나라는 거에서 현 시대는 이 정경심 교수와 같은 피의자도 언론과 대등한 그 입장에서 사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대인데 정치권은 사안마다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 조 장관의 수사 이후 바람직한 수사 공보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언론과 검찰의 합장품 피의 사실 공표죄에 법은 잘못이 없다라는 9월 28일자 보도에서 1953년과 2019년도의 언론 지형은 매우 다르다면서 현재의 언론 보도 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대안 마련과 명확한 해법은 어렵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외국에서는 이 피의 사실 공표에 얽힌 권리 충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먼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언론에서는 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 피의 사실 공표에 죄를 묻게 된다면 항상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 피의자 인권 등에서 충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인적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언론은 국민의 궁금함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얼굴 그리고 이름,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충돌에 대한 해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중국 등의 법령에서 우리의 피의 사실 공표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법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 법무부에서 마련한 연방검사 업무 지침의 대언론 관계장에서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언론 보도가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거나 편견을 주게 될 실질적인 위협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 법정 모욕법에 근거를 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은 현직 검사 또 변호사, 법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인권, 무죄 추정 원칙의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역사와 또 기억될 만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고 원칙은 이때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이 주로 언론에 공개가 되는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자세에서 스스로 먼저 점검하는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언론의 어떤 취재 관행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 또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피의 사실 공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재환 한국헌법학회장은 검찰과 피의자는 대등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난달 25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기사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행태에 대해서 이상한 형태로 발전해온 언론과 이상한 형태로 발전한 검찰이 공생하면서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문 교수는 검찰과 피의자는 대등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피의자는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로 이루어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할 힘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앞서 기사들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현재 언론이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흘러나오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피의자의 반박 보도도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인상을 지워서도 안 될 겁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확실한 정정 보도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쯤에는 대중의 관심이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정 보도로 피의자가 받았던 억울한 프레임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언론의 바른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희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